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주간 장원장 9월 4주차 Q&A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 과목별로 Q&A를 답을 드렸는데 답을 못 드린 두 분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도록 할게요. 자, JY킴님,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화학 인강쌤으로 공부 중인데 화학 어려운 부분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혼공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공하는 자녀를 지도하는 학부모님들이 요 고민들이 있죠. 질문이 생기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강 듣고 질문 처리. 자, 첫 번째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념을 자기 걸로 만들지 않아서 생기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말 학생들이 한 10개의 질문을 가져오면 그 중에 8개는 개념을 다시 보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 다 일일이 물어보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서 진짜 좋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개념 찾아보기 하시고 해설지 공부 정말 중요해요. 요즘 해설지 너무 잘 돼 있죠. 물론 인강 찍으시는 1타 강사분들은 해설지도 요즘은 정말 퀄리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면 정말 정리 잘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강에서 설명해 준 걸로 부족했을 때는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나 시중에 이미 많은 문제들은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들은 문항 번호 검색하시고 과목 검색하시면 각각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마치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강 강사님 별로 Q&A 섹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찾으면 Q&A 섹션이 다 있고 그 Q&A 섹션에 가서 내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쓰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내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금 어디 다니고 있죠?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그 중학생인데 고등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친한 선생님, 과목 선생님이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내가 선생님 공부한다고 선생님이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과학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당연히 중학교에 포진하신 분들은 다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당연히 물어보시면, 대신 질문이 정확하면 물어보면 답을 다 드릴 겁니다. 친절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좋은 질문을 계속하면 그 선생님이 좋은 시각을 가지고 학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별 세부특기 이런 데 좋은 내용을 써주게 됩니다. 질문을 잘 정리된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만큼 귀엽고 사랑스러운 학생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찝어드릴게요. 진짜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 질문 태도를 정립하세요. 제가 만든 겁니다. 표준 질문 태도. 표준 질문 태도는 뭐냐면 개념서와 해설지를 1차로 공부를 하고 내가 거기서 헷갈리는 부분을 찾아서, 그래서 그 찾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문장으로 써놓는 겁니다. 질문하기 전에. 학생들이 보면 질문할 때 내가 질문을 뭐 해야 될지 몰라. 막 찾다 보면 제가 어디 질문할지 몰랐어요. 찾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포스트잇으로 내가 질문할 부분을 딱 표시해가지고 딱 펼치면 볼 수 있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질문이라는 게 내가 어떤 게 궁금한지 정확히 기입해놓지 않으면 내가 뭘 헷갈렸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구체적으로 들이셔야 돼요. 그게 표준 질문 태도입니다. 요걸 정확히 가지시면 선생님한테 가서 모르는 부분을 질문했을 때도 선생님이 딱 보고 네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헷갈렸구나. 내가 헷갈린 부분만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게 돼요. 시간의 낭비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딱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표준 질문 태도 반드시 정립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인강을 들으니까 인강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인강 웹사이트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질문 어디 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모든 인강 강사 선생님들이 다 질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정구 선생님 게시판을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점 3개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다양한 게시판이 뜨는 항목이죠. 클릭하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쫙 떠요. 이 중에서 이제 학습 Q&A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습 게시판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볼 수 있게. 그리고 하도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질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 찾아볼 수 있게 검색해서 찾아지면 내가 답변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그 검색을 해봤는데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아주 친절하게 다 달아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홍보할 때도 다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질문 처리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K7Y7S49님 읽기가 좀 힘드네요. 국제고 관련 정보 자세히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지금 이제 2학기 돼가지고 학교 선택이나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아지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학년이 낮은 초등학부모님들도 학교 선택권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가 특목, 자사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일반고 중에서도 학교 특색에 따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2학기 때 좀 컨텐츠를 준비해서 학교별 어떤 학생들이 가면 좋은지, 학교별 특징이 뭐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그냥 한번 답 드리고 땡 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고등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고등 선택 노하우 관련된 동영상도 찍어놨기 때문에 밑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그거 클릭해서 일단은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래 2편의 본 게임 Q&A 전과목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전과목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는 질문의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가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전과목이라고 붙였습니다. JD8DH9YDJSKS님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중2 학생입니다. 역시 학생분이 이제 아이디들이 다들 보면 좀 어려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도 보고 그런데 이제 이 채널을 접하게 돼서 그런데 어떤 영상들 봐야 하는지, 상위권인데 어떻게 선행을 나가야 할지, 시험 꿀팁 그리고 단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트 정리, 단권화, 단권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자, 상위권이란 이 자신감. 저는 상위권이요! 이거 멋있네요. 자, 상위권 학생이니까 질문도 되게 구체적이에요. 노트 정리나 단거나 이게 되게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저도 한동안 고시를 준비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 것인지 단거나에서 내용을 정리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궁극기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 노하우들을. 자, 일단 어떤 영상을 봐야 되는지 영상이 제가 굉장히 많이 찍었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추천을 드릴게요. 이것도 고정 댓글로 제가 밑에 좌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공시대 신학기 내신 100점 맞는 학습법 요 편이랑 전교 1등의 내신 시험 준비 최종 테크닉, 요건 시험 직전에 일주일 전에 딱 보면 너무 좋아요. 요거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과목별로 좀 보면은 이것만 따라하면 기말시험 100점! 국어 실전 테크닉, 기말시험만 100점이 아니라 중간시험 때도 보시면 100점입니다. 국어편, 영어편이 있죠. 요 두 개 보시면서 내가 완벽한 시험을 보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말 궁극기 질문, 노트 정리를 할까요? 단권화를 할까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준을 제가 확실히 잡아 드릴게요. 자, 목표. 우리가 노트 정리 단권화 고민을 왜 할까요? 목표를 생각해야 되면, 목표는 내신용, 결국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내가 암기를 하는데 내신 시험을 보기 위한 완벽한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표고요. 동시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암기하고 싶은 거죠. 단권화랑 노트 정리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대 있다면. 하지만 우리한테 시간이 무한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의 방법론을 제시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 학생의 타입에 따라서 너는 손정리 좋아하니까 서브노트, 너는 손정리 하면은 글씨를 네가 못 알아보니까 단거나,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방법론을 좀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된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트 정리 대 단권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단계 교과서 자습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정보량을 한 군데 다 모으는 것도 되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내신 시험 기간이 길지 않고 또 상위권 학생이라고 한다면 선행 공부도 해야 되겠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시험 테크닉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고르세요. 정보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겹치기 때문에 하나만 먼저 공략하는 겁니다. 하나를 골라서 그 한 권을 가지고 2단계는 집중하기를 먼저 하세요. 기초 세트를 먼저 딱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쳐서 자잘하게 겹치는 부분들은 확실히 내 걸로 가지고 놓칠 만한 부분들은 먼저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집중하기를 먼저 프린트, 저는 대부분 자습서 또는 학교 프린트가 요즘 학교 프린트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프린트로 메인 암기를 먼저 확 정확히 하고 3단계에서는 이제 그 메인 암기를 했으면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 교과서, 자습서 이런 자료들을 보고 내가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그걸 보면 이거 프린트에 없었는데 이건 프린트에 이 실험은 들어있지 않는데 이 예시는 없는데 이게 보여요. 그럼 정리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정리 다 한 다음에 암기하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한 개를 먼저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료들을 보면 공통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요. 그걸 여기에다 덧붙이는 겁니다. 단권화가 되게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진짜 단권화를 했으면 내가 인덱스 테스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목차만 써놓는 테스트지를 하나 만드세요. 내가 손으로 모든 걸 다 쓰는 테스트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목차만 쫙 써놓고 자 내가 단권화 시킨 책이 있죠? 뭐 프린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드시는데 목차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걸 치운 다음에 목차만 보고 내용을 떠올릴 수 있는지, 항목이 3개면 3개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지,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의 구성 요소 9가지를 내가 다 얘기할 수 있는지를 셀프 테스트 보세요. 그러면 단권화 시킨 내용에서 내가 비는 게 보이죠. 그럼 그 틀린 것들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으신 다음에 자, 마지막 단계, 5번째 단계에서는 그 내용만 모아서 서브노트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시험 준비할 때 잘못하시는 분들이 서브노트는 핵심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핵심을 정리하는 건 최초에 하는 단계고요. 별로 중요한 방식이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틀릴 만한 거, 내가 까먹을 만한 것들을 정리하고요.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완벽히 내 걸로 만들어야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게 물어봤을 때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이미 당연히 들어있겠죠. 이 정도 공부했으면. 그래서 서브노트는 내가 단권화 시킨 자료에서 셀프 테스트를 봤을 때 틀리거나 헷갈리는 부분들만 모아서 그럼 되게 내용이 적어지겠죠. 제가 실제 트레이닝 시켜보면 서브노트는 3페이지 이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 한 페이지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걔만 시험 직전에 계속 반복해서 봐주면 헷갈릴 만한 정보들을 꽉 잡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5단계 공부법, 노트 정리와 단권화를 하이브리드로 딱 잡아놓은 공부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더 요거만 기획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 시험 준비하시니까 빨리 준비하셔야 되니까 요거 써보고 보세요. 자, 소울님, 과제가 곧 복습 아닌가요? 복습 개념으로 숙제하고 있는데 복습 따로 과제 따로일까요? 실장님 이야기 노 피드백 인성보다 실력에 대한 이야기 완전 공감합니다. 학원 보낸 후 관리 안 하세요. 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과제가 곧 복습. 자, 요거를 깨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론을 내가 100가지를 이번 수업에서 이론 10가지를 배웠으면 과제를 한다고 해서 이론 10가지를 다 과제에 적용해서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입체적이고 다양할 수가 없어요. 10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다 정확히 점검하는 문제를 풀려면 100문제가 넘어야 돼요.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그리고 그냥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와 복습 그리고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문제 풀 때 이론을 다시 찾아보죠. 시험 볼 때 이론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복습할 때도 복습 문제 풀 때도 복습하면서 이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암기를 정확히 핵심 내용에 대한 암기를 정확히 한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책을 들춰보지도 않게 만든 상태에서 과제를 풀어야 남들보다 절반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제를 복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는 복습 과제에 막 빈칸 다 만들어서 그게 복습이 암기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복습이 되도록 과제를 설정하신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문제형 과제만 그냥 드립다 던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복습과 과제 문제 풀이를 분리하시는 게 현명입니다. 그게 총 시간을 더 버는 길이에요. 복습하고 문제 풀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빨리 풀게 되거든요. 요거 생각해 두시고 이제 시키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장현숙님, 고등학교 선택의 명쾌한 기준과 데이터 감사드려요. 아이와 같이 다시 보려고요. 자, 원장님 한 가지 상의 드려요. 시험 보기 전 시험 기간에 멘탈 케어입니다. 잘하는 아이인데 멘탈이 약해서요. 올 상반기 올려주신 영상에 시험 공부 전에 명상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학생들 꽤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진짜 평소에 너무 실력 좋은데 시험이라는 상황,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지식을 써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긴장해서 자기가 정보량을 다 쏟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제가 명확한 조언을 드릴게요. 자, 시험 멘탈 만들기. 정말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멘탈 관리하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실력을 증명하는 아웃풋 테스트를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자, 공부를 진짜 잘했던 친구들 중에서 보면 칠판에 내가 공부한 내용을 써서 엄마 앞에서 설명한다. 그리고 전범위 내용을 다 복습 테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본다.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를 집어넣는 거, 인풋과 정보를 끄집어내는 아웃풋은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인풋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아웃풋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시험에서 내 실력대로 절대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혀끝에서 맴돌고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정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웃풋 테스트를 계속 봐서 틀린 부분, 내가 헷갈리는 부분, 바로 인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서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서브노트에 그걸 정리해두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손이 기억하는 공부를 만드셔야 시험에선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거기다 시험이 내가 정말 상위권이고 잘 완성된 친구들은 반드시 시험 막판 한 주 또는 2, 3일 남기고 OMR 연습하세요. 작년 기출 또는 예상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한 시간 내에 풀면서 OMR 기입하는 연습까지 해야지만 실제 시험 상황과 동일하게 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거랑 제한된 시간 40분, 50분 이렇게 제한된 시간에 OMR까지 쓰는 연습을 하는 건 달라요. 시뮬레이션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 제한하면서 기출문제를 풀거나 예상문제를 푸는 건 당연히 이제 OMR 연습과 엮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꼭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멘탈 트레이닝 하기 전에 멘탈 트레이닝 앞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들이 결국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까봐 스스로에 대한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이 멘탈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못 쓰면 어떻게 하지?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는 시험 막판 전까지는 막 푸시 많이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전날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해 주시고 결과는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으니까 겸하게 받아들이고 과정을 네가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너는 이미 훌륭한 거야 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꼭 문장으로 얘기해 주셔야 아이들이 조바심이 나는 아이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게 됩니다. 긴장도가 각성 상태가 너무 심해지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성 상태가 적당히 되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너무 푸시를 많이 해주시기보다는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만들자는 얘기를 꼭 반드시 해주시길 바래요. 자,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상 물어보셨으니까 마인드풀리스라는 명상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말씀드렸는데 뭐 책 읽고 정리하고 그걸 따라하고 명상 기법 하기가 되게 힘드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서 제 컨텐츠를 보시잖아요. 유튜브 채널 검색해 보시면 마인드풀리스 관련된 영상들, 특히 5minute mindfulness 뭐 이래가지고 이거 딱 켜놓고 같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거 아침마다 또는 시험 보는 당일날 아침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특히 시험 기간 준비하는 기간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부한다고 공부 효율성이 확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딱 5분만. 5분 넘으면 자더라고요, 저도. 자, 그래서 저는 5분 딱 추천드립니다. 어머니랑 아이랑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쯤 오면 뭐 해야 되죠? 좋아요. 해주셔야 되겠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알차고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이 되게 길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도 길어지는 Q&A. 자, 슝슝원드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드디어 들어오시는 반가운 마음으로 댓글 씁니다. 이번 시즌도 기대할게요. 아이가 곧 중학교 마지막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네요. 학교 일정을 보니까 기말은 11월 중순에 끝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고등학생인 것과 다름없는데 2월까지 이것만은 꼭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시는 것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이 또래 남학생들을 많이 봐오셔서 아실 것 같아요. 남자아이 커갈수록 어떻게 관계를 좋게 유지하며 공부시킬 수 있을지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계속 아들과 친하고픈데 아들이 커갈수록 쉽지 않네요. 예, 저게 되게 아름다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고1. 자, 중3은 이제 예비 고1입니다. 더 이상 중학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 11월부터 2월까지 전략 알려드릴게요. 1학기 집중 준비는 1월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1학기, 그때는 선행 공부 빼면 안 돼요. 1월부터는 진짜 첫 학기 시험 너무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선행 저는 가능하면 정지하고 미친 듯이 1학기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수학학원들 중에서 1월달, 2월달에 미적분 지금 하면 못해 이러면서 미적분 퍼보는 학원이 있거든요. 미적분 한다는 얘기는 수특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때 미적분 한다고 기억 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수특까지 차라리 다지는 게 낫죠. 1학기 준비, 수상을 미친 듯이 더 완성도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우리는 고등학교 1학기 시험 성적을 정말 베스트로 잘 보기 위해서 2개월을 미리 부는다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1학기 준비에 완전 집중해 주시고요. 12월까지가 중요하겠죠? 이때까지는 수학, 과학 진도 빼기를 최대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못하는 친구 아니라 제가 슝슝원드님, 아드님은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수학, 과학 진도 빼기를 추천드립니다. 중하위권은 아니겠죠. 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학 진도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수상 다지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통합과학은 좀 잠깐 보류하셔도 괜찮아요. 통합과학, 특히 화원 준비가 좀 돼 있다면 통합과학을 지금 시기에 무조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학이랑 과학 진도 빼기를 하시고 수상은 마스터 레벨까지 내가 완벽하게 막 숙달돼서 할 수 있는 레벨까지 하도록 문제집을 좀 병행해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국어는 한 가지만 찝어드리면 비문학 훈련은 무조건 지속해주세요. 제가 1월 들어가면 비문학 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문학, 고전, 문법, 1학기 들어가는 문법 요런 거 해야 돼요. 1학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문학 훈련을 지속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지속.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저는 매일 하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매일 한 질문씩 하는 거 추천드리는데 비문학 훈련 지속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영어는 고교 필수 이상의 영단어를 지속적으로 완성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영어 단어는 진짜 매일이죠.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거의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완성, 독해보다는 저는 문법사 한 권을 진짜 딱 잡아서 요거 진짜 내 걸로 만들고 고등학교 간다. 요 2개를 해주시면 독해 별로 안 해도 괜찮아요. 문제 많이 안 풀어도 괜찮아요. 이 2개만 포인트 12월까지는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다 보면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과 이제 학습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코칭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 정말 아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걸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막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요. 많이 괴로워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상한 자책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게 자책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진짜 팁 꼭 정말 쓸만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자, 발달 단계가 뭘까요? 유아기, 청소년기 이런 게 발달 단계입니다. 심리학적 구분인 거죠.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패턴은 확 변하게 됩니다. 유아기의 아이와 청소년기의 아이는 행동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 틀려져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린스키 6단계, 갈린스키라는 발달 심리학자가 제시한 6단계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행동 패턴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 2, 3단계는 이미 쫙 지나가셨으니까 생략하고 진짜 엑기스가 지금 5번째 단계입니다. 벌써 6단계까지 하면 발달 끝난 거예요. 6단계는 빠염이에요. 그때까지 발달하면 발달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른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5단계가 진짜 힘든 시기예요.
다섯 번째 단계, 상호 의존 시기라고 합니다. 중고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기입니다. 이 청소년기에는 특징이 뭐죠? 주관적 감정에 따른 행동.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성적이고 그 비성성이 막 튀어나오면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우리 애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셔야 어머니도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애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원래 당연히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만 안 그랬었을 것 같은데 아버님 물어보세요. 아버님도 저도 청소년기에는 정말 저도 좀 못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틱틱거리고 짜증 많이 내고 당연히 그런 단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어머니가 상처를 좀 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 의존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 전에 막 리드하면서 관계를 형성했다면 서로 이때는 의존하는 상호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공감대 형성이 놓치면 그 전에 공감대는 없어요. 어머니가 이끌어주는 대로 애들이 잘 끌어왔죠. 특히 남자애들은 보면 여학생보다 어렸을 때 말 더 잘 듣는 것 같아.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의존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포인트고요. 자, 의존적인 상호관계를 공감대를 통해서 의존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시면 요 시기는 되게 슬기롭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섯 번째 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분도 있잖아요. 슌슌원드님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이때는 초등은 설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실한 지적 상담자, 조언자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많이 이끌어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때가 영향력이 가장 클 때요. 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영향력을 축소하셔야 돼요. 계속 되게 지배적으로 행동하고 막 끌어주시면 안 됩니다. 같이 얘기하고 같이 결정하고 의견 물어보고 그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야 이거 하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끌어주시면 안 됩니다. 즉 앞의 단계보다는 역할을 줄이시는 게 당연히 더 맞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뭐죠? 떠나보내는 시기입니다. 이걸 청소년기에 잘 해놓으셨으면 떠나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 이론적 내용이었고요. 요 이론에 제가 첨언하자면 의무를 그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이 되게 힘들잖아요. 자, 이제는 어른이 되는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꿀팁 드리면 의무를 계약에 명시하세요. 이 사회를 배워야 됩니다. 아이도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다면 같이 계약서를 쓰세요. 이게 삭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미래에 겪어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 더 차디차고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한 번씩 대응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계약서를 같이 쓰세요.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면 그 대신 그 계약서 이외의 것들은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해 주시고요. 이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예요. 대신 계약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긋났을 때는 단호한 집행을 꼭 해주세요. 용돈을 끊는다거나 스마트폰을 금지시킨다거나 외출을 금지시킨다거나 이런 거 반드시 원칙에 따라 계약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보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러면 절대 좋은 양육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는 상호 의존적이니까 약속한 만큼 정확히 지키는 거 요걸 중시시켜 주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리더에서 조력자가 돼주셔야 되고요. 아이를 어른으로 대해주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계약에 기반한 어른.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론에 대한 저의 첨언까지였고요. 자, 진짜 찐 그 테크닉. 제가 컨설팅하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 생기는 그 노하우에서 나오는 찐 테크닉 하나 알려드리면 부모님이 진짜 진지한 삶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아까 공감대로 얘기했죠. 공감대는 아이 얘기 듣는 것도 공감대인데 내가 힘들었던 거 나는 어떻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 자 조언이나 훈계는 하지 마시고요. 해주시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 왜 이러지만 그 얘기들이 남아서 그 아이의 그 본체를 형성하는 좋은 노하우가 돼요. 그래서 같이 산책하면서 또는 여행 가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예전에 부모님이 살았던 삶의 경험과 힘들었던 거 나도 이런 고난이 있어 이런 얘기 해주세요. 하지만 끝에 조언이나 훈계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가 그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부모님을 더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슌슌 원장님 감사합니다. 편지까지 써주시고
그 세니타이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 쓸게요. 자, 주간 장원장 여기까지 그 두 번째 Q&A 두 번째 편 마쳤고요. 좋은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열심히 다다음 주에 질문에 대한 답변들 준비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대치동 장원장 시즌 4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